로우로우는 모든 마케팅 활동에 공감할 수 있는 이유, Y를 찾아내고 이를 커뮤니케이션에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왜 우리 제품을 써야 되는 것이냐? 우리 제품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이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했다는 것이죠. 즉, SNS의 로우로우를 통가 진행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은 대부분 구매 고객, 협력 업체와의 소통, 그리고 컨셉이 맞는 타 브랜드와의 협업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잘 소개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 최초로 첫 고객과 협업한 민우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바로 민우백이라는 걸 출시했는데요. 바로 민우라는 이 청년이 로우로우의 매니아가 돼서 방문도 찾고 또 로우로우에 대한 좋은 어떤 피드백도 많이 남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로우로우에서는 민우라는 청년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민우백을 출시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을 하지 않을까요? 또한 로우로우 김학원 협업 프로젝트, 우리 지하철에 보면은 이렇게 그 정보지를 판매하는 빨간 조끼를 입고 계신 분들을 좀 목격할 수 있겠습니다. 빅 이슈 판매원 조끼 프로젝트, 산돌 커뮤니케이션, 브래들리 타임피스식의 25cm 배달의 민족과 함께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소비자와 소통하고 또 다양한 우호군들을 형성하는 효과를 구축할 수 있고, 이것들을 스토리텔링화해서 SNS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그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많이 알리기 위한 도달률 증대가 아닌 가장 모모다운 모모다, 우리는 모모다운 모모다라는 브랜드만의 로우로우만의 브랜드 컨셉을 잘 담아내는 브랜드 경험 전달 관점에서 소비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백팩을 넘어서다라는 관점에서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팩에 대한 소비자의 뜨거운 반응에 기능적 속성을 강화한 다양한 가방, 토트, 클러치 등을 차례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백팩이 성공하자. 또 각 제품을 출시할 때도 가방의 본질, 말씀드린 것처럼 드는 것, 담는 것, 보호하는 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에 노력한 결과 소비자의 다양한 기능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옳은 디자인을 찾고자 노력하여 브랜드 라인이 확장되고 연매출과 이익이 각각 20% 정도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즉 백팩에서 토트, 그 다음에 클런치라는 다양한 가방으로 브랜드를 이제 확장했을 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상품이 등장했지만 중요한 것은 가방의 본질은 유지시켰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기능적 문제를 다양한 브랜드별로도 꾸준히 충족시켜주자 브랜드 라인이 확장되고 연매출과 이익은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로우로우가 이렇게 가방으로 성공을 하자 신발을 출시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확장 전략은 가격대를 다양화하는 수직적 확장 전략과, 즉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의 스마트폰인 갤럭시의 라인이 있죠. 노트가 있고 S 시리즈가 있고 A 시리즈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가격별로 구성한 것을 우리는 버티컬 라인 익스텐션, 수직적 확장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수직적 확장 전략, 가격대를 다양화하는 수직적 확장 전략 외에 다른 품목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캐테고리 익스텐션, 영역 확장이라고 하는데, 로우로우는 어떤 전략을 취했습니까? 바로 영역 확장 전략으로 첫 아이템으로 신발을 출시하게 됩니다. 또 왜 신발을 출시했는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발을 출시한 첫 번째 이유는 이의연 대표의 개인적인 평소 관심사였기도 하고, 처음에 디자이너로서 이의연 대표가 백팩을 출시하기 앞서서 신발을 먼저 고민했던 이유는 로우로우의 그 이미지는 신발로서 부합할 수 있겠다.
또 신발로서 그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마침 백팩 시장이 막 시장성을 확보하고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백팩을 출시를 했던 면도 있었던 것이죠. 신발을 출시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신발은 어떻습니까? 어떤 본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멋진 연예인이 아주 예쁘게 신고 나오는 것이 본질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신발은 어떻습니까? 가벼워야 하고 또 많이 걷고 또 신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돼야 되고 발이 편해야 한다라는 3대 원칙과 본질을 찾아냅니다. 예, 1년간 준비한 끝에 드디어 2015년 3월 R슈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R슈는 이런 기능적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유 한 팩보다 가볍고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어서 통풍이 잘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수 기능이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착용해도 문제가 없고 또 착용 후 시간이 지나면 발 모양에 맞게 변형되고 가장 편안한 착용감을 느끼게 하는 메모리 폼을 적용하게 됩니다. 메모리 폼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신발을 오래 신고 있으면 내 발 모양 형태로 그 밑창이 이제 딱 맞춰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발을 신을 때마다 굉장히 편하게 되는 겁니다. 또 가격도 합리적으로 책정한 끝에 단 2종의 디자인으로 1년 만에 15,000컬레가 판매되는 등 성공적으로 아이템이 확장되었습니다. 더욱이 구매자들 스스로 SNS에 브랜드 전도사 역할을 하며 사진과 글로 콘텐츠를 생산,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스스로 브랜드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구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백팩으로 성공을 하고 또 제품군을 다양화해서 또 성공을 하고 두 번째 영역 확장 전략을 통해서 신발을 출시했는데 그 신발에도 제품 본연의 본질을 담아 R슈라는 제품도 또 크게 성공을 한 로울로 다음 제품군으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RI라는 안경을 로울로에서는 넥스트 아이템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R슈의 성공에 따라 새로 선정한 아이템은 바로 안경입니다. 또 안경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30년 이상 티타늄 안경을 만들어 온 최고의 기술을 갖춘 대구의 한 제조 공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1년 2개월의 공을 들여 RI라는 브랜드 안경테를 지난 2016년 6월에 출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낼까라는 고민을 1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로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구의 한 제조 공장 장인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극하고 어떻게 하면 컬래버레이션을 해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 참 참신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런 배경을 갖고 처음 RI를 출시할 때도 어떻게 하면 제품의 원형과 본성에 가장 충실한 제품을 만들고자 할까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안경은 어떤 본질이 있을까요? 당연히 시야와 시력을 개선시키는 근본 목적을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자인 안경테를 고안하고자 노력한 끝에 무게는 4g, 또 100도에서도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구부려도 복원력이 뛰어난 안경테를 10만 원대에 세상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품에 대한 기능, 본질은 유지하면서 가격은 10만 원대라는 것이죠. RI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벼운 안경이라는 애칭을 갖고 SNS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안경은 린드버그라는 제품으로 2.8g이지만 가격은 수십만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제품의 성능 기능은 이 린드버그보다 떨어지지 않지만 가격은 반 이하, 3분의 1 이하 그렇게 낮추었다는 게 바로 RI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이 RI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다라는 측면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안경테, 우리가 화면이 좀 작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안경테 옆에 저도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옆에 보통 브랜드명이 기재가 되는데 여기에 로우와 함께 대한이라는 영문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들은 디자인만 담당하고 제조 공장은 외주에 맡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제품에는 이 디자인한 회사의 브랜드만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또 로우도 그렇게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로우는 자신의 브랜드와 함께 제조한 대한 하이텍의 브랜드를 제품에 표기합니다. 로우 대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또 앞서 소개해드린 R슈에도 이 신발 밑창을 제조한 SGX의 로고를 새겨넣은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어떻습니까? 고객은 로우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일종의 로우 팬덤이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런 언론의 관심, 대중의 관심 덕분에 홈페이지 방문자가 220%나 증가했고 RI는 출시 48일 만에 온라인 판매로 전 물량이 매진되는 쾌거를 기록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착한 기업이 고객의 호응을 받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경제 수준에 따라서 고객이 선호하는 고객이 어떤 제품의 구입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은 경제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경제 수준이 올라갈수록 세상에 좋은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 제품을 선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목격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다음 제품으로 이 로우에서는 비수기 매출을 위한 선택으로 R캡이 즉 모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연이은 확장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자본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주력 브랜드인 알백이 성수기와 비수기 간 매출 차가 커서 이를 보완해줄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모자 브랜드인 알캡을 처음 출시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로우에서는 알캡에도 이제 사물 본연의 기능을 중시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템에 비해 디자인 특성을 찾는 것은 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오랜 고민 끝에 이제 모자 같은 경우는 막 써도 쉽게 어울리고 편한 모자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출시를 합니다. 이어 지갑, 양말, 펜홀더 등 패션 액세서리를 출시했지만 이런 제품은 좀 전에 설명드린 가방, 신발, 안경에 비해서 그 매출액이나 제품 내 마켓 쉐어는 이제 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라는 것이죠. 예, 로우에서는 협력업체와 생생할 수 있는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비즈니스의 경쟁력이라고 믿고 사람 냄새나는 기업을 지향하지만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한 탓인지 숫자로 된 지표 관리는 거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로우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제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최소화했고 또 본질에 집중한다는 명확한 BI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제품 개발, 유통 채널 관리, 가격 정책, 프로모션 전략 이르기까지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케팅 활동을 넘어 경영 철학과 기업 문화에서도 미니멀리즘의 BI,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잘 녹아들어 경영 활동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보고, 회의, 협력업체 직원의 호출 등을 최소화하고 형식을 갖춘 이메일을 자제하면서 메신저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직원이 20%가 넘지 않는 현재와 달리 현재 이제 직원 한 20명이 넘지 않는데 향후 조직이 커질 때도 지금같이 고객에 대한 집중과 브랜드 전략만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또 지표 관리가 그들이 추구하는 일의 본질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낭비라는 생각이 유효할까, 이런 고민이 더 필요한 상황이 바로 로우로우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로우로우의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케이스를 좀 읽어내려가는 그 자체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로우로우는 이런 식의 의사결정, 이런 식의 경영 전략, 이런 식의 마케팅 전략을 구축해서 현재까지 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학습한 사례를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브랜드 컨셉은 일반적으로 기능적 컨셉, 상징적 컨셉, 경험적 컨셉으로 나뉩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 이론 부분에서 공부를 했죠. 이 중 로우가 선택한 브랜드 컨셉은 무엇이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선택이었는지 평가하라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우는 기능적 컨셉, 상징적 컨셉, 경험적 컨셉 중에 어떤 걸 추구했습니까? 또 여러분이 로우의 의사결정자였다면 어떤 컨셉을 적용시키는 것이 더 맞았을까요? 제가 분석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기 앞서서 보여드리기 앞서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로우가 선택한 브랜드 컨셉에 대한 평가입니다. 로우는 2011년 11월 창업 후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2년 2월 마침내 첫 제품인 R100을 시장에 출시하게 됩니다. 그 무렵 국내 패션 전체 시장에서 가방 분야는 빠르게 성장해서 2009년 1조 1,100억 원, 2011년 1조 5,5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중 이제 백팩은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죠. 또 로우의 주 컨셉은 소개해드린 세 가지 컨셉 가운데 기능적 컨셉을 주 컨셉으로, 경험적 컨셉을 부 컨셉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로우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원형을 발견하고 그 사물이 가진 본질, 특히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디자인 철학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심어질 브랜드의 핵심 아이덴티티로 소개해드린 대로 에센스, 본질, 심플리시티, 어떤 단순성, 펀, 재미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 중 에센스와 심플리시티는 제품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로우의 기능적 컨셉을 잘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주 컨셉이 되겠죠. 또 펀은 소비자에게 오감의 즐거움 또는 직접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험적 컨셉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론에서는 이 세 가지 브랜드 컨셉 중에 한 가지만 추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로우에서는 주 컨셉을 메인으로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생긴 경험적 컨셉은 로우가 어느 정도 추가했지만 이는 고객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구현됐다라는 측면에서 부 컨셉은 말 그대로 로우의 집중이 아닌 부가적인 컨셉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브랜드 컨셉에 따른 장단점을 좀 이론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적 컨셉에 대한 의미는 모양새보다 쓰임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로우는 이에 따라서 백팩에 있어서 드는 것, 담는 것, 보호하는 것이라는 본질에 충실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여러 IT 기기를 효과적으로 수납 가능한 공간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지나치게 미니멀리즘을 추구할 경우 진부한 브랜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제품에. 이런 단점이 분명히 우려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 컨셉의 의미는 말 그대로 내가 이 제품을 쓰면서 사회적인 지위, 도전정신, 자유의지의 어떤 상징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목표 고객인 10대, 20대가 열망하는 가치를 브랜드 컨셉으로 이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초기에는 큰 금액의 투자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일단 목표와 상징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경우 고가 판매에 대한 높은 마진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징적 컨셉은 고급스러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격 전략에 있어서 고가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굉장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연예인을 통한 마케팅을 한다든지 또 유명 백화점에 입점해야 한다든지 또 사회적 지위를 추구할 경우 고가의 명품 메스티지 브랜드가 경쟁이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브랜드 컨셉은 경험적 브랜드 컨셉입니다.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모양과 색채를 지닌 가방, 또 직접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반영한다라는 의미죠.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의 SNS를 활용한 자발적인 제품 홍보가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본인이 이 제품을 샀을 때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됐을 때 이를 공유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SNS에 올리는 가운데 홍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끊임없이 소비자의 흥미를 끌고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파 브랜드와 같은 빠른 회전율이 추구되고 다수의 디자이너가 요구됩니다. 아무래도 고객들의 차별화된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제품이 시의적절하게 출시돼서 각각의 고객의 니즈를 잘 충족시킬 때 경험적 컨셉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는 중소기업이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단계적 브랜드 집중화 전략 대신 아까 세 단계에 걸쳐서 브랜드 전략을 추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로우에서는 통합적 브랜드 전략을 초기 기업이지만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어떻게 로우가 이러한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을 구현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시오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로우의 태생적 통합 브랜딩 전략에 대한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단계적 브랜드 집중화를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브랜드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즉 당장 제품을 출시해서 빨리 판매를 발생시켜야 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즉 시간적, 금전적, 인적 자원이 결핍되기 때문에 브랜드의 이미지를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우는 창업 시점부터 통합 브랜드 전략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을 최우선시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통합적 브랜딩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중소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신의 브랜드가 가진 독특한 차별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고객의 욕구에 충족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즉 로우에서는 사물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여 불필요한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단순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는 브랜드의 차별성을 통해 고객에게 어필하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자 원천을 브랜드로 보고 이를 모든 마케팅 활동의 전면에 내세우며 저비용의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적 브랜딩을 달성한 중소기업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이에 로우는 BI를 중심으로 한 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통합 마케팅 활동이죠. 집중했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전통적 미디어 광고를 지양하고 다양한 채널의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와 소통했다. 이를 통해 초창기지만 통합적 브랜딩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브랜딩 활동을 비용이 아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여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초창기 기업일수록 자금적, 그다음에 인적 이런 여력이 충분치 않아서 브랜딩 활동을 할 여력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우로우에서는 어떤 의식의 전환을 통해 브랜드를 체계적인 시스템 관점에서 관리하기에 단기적인 매출 증대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브랜드 자산을 구축, 관리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례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로우로우가 초창기에 성공적으로 시장에 소개가 되자 많은 투자자들이 로우로우의 확장성을 지지하고 또 투자금을 부여하여 더 크게 로우로우가 점프할 수 있는 어떤 투자금을 제공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에서는 이런 제안을 받으면 이를 받아들여 홍보도 하고 또 제품군도 더 다양하게 넓히고 이렇게 할 텐데 로우로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 매출 증대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내실화를 기했다라는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단계적 브랜딩 전략이 아닌 로우로우가 초창기부터 통합적 브랜딩 관리 전략을 구현할 수 있게끔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로우로우의 브랜드 컨셉은 알팩의 출시와 동시에 도입되었다. IMC 전략의 관점에서 로우로우의 마케팅 믹스 활동, 포피 믹스를 아까 공부를 했었죠. 바람직했는지 평가해 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다, 틀리다라는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 강의를 듣고 또 로우로우의 어떤 의사결정을 사례를 접한 사람들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으로 로우로우를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프로덕트 관점입니다. 로우로우는 에센스 심플리시티의 BI를 실현하기 위해 제품 개발 시 상품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고 최초의 제품 원형으로부터 아이디어를 획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케팅 믹스에서 포피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했는데 먼저 프로덕트 관점에서는 계속 강조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제품 개발 시 제품의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제품의 특성을 아이디어화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에센스, 심플리시티, 펀 이런 것들을 제품의 특징으로 잡았다는 것이죠. 또 알팩을 개발하기 위해 가방의 본질을 추구했는데 가방의 본질은 뭡니까? 드는 것, 담는 것,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에 집중했다는 것이 포피믹스에서의 로우로우 프로덕트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프라이스 관점에서는 어떻게 했냐? 첫 번째, 기능적 컨셉의 브랜드로서 불필요하게 높은 가격을 제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브랜드 컨셉에서 기능적 컨셉을 추구할 경우 상징적 컨셉이나 경험적 컨셉보다는 비용을 높게 측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즉 제품의 기능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로우로우에서는 제품 가격에 거품을 뺐다는 것이죠. 기업의 단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고민보다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격 수준을 고민한 끝에 대부분의 제품이 경쟁사의 제품이 원가가 30% 수준이었던 것에 반해 이 로우로우의 제품은 37% 이상이 되었으나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편 기능성을 대폭 강화하여 쉽게 말해 가성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상품보다 가성비가 훨씬 높다는 소비자의 평가가 우세하고 이런 것들이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SNS상의 홍보를 통해 프로모션화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플레이스입니다. 이 사진은 로우로우의 아까 케이스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본사 건물이자 1호 매장입니다. 이 건물 이름을 알센타라고 하는데요. 이 알센타는 홍대에 위치해 있는데 이 겉모습만 보면 로우로우가 얼마나 사물의 원형에 집착하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로우로우가 안착이 되면 아주 도심 중심가에 멋들어진 오피스의 사물 공간도 요즘에 유행하는 대로 굉장히 예쁘게 그리고 재밌게 구축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진상 보면 굉장히 날것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날것 그대로 로우한 모습을 유지하고자 보시는 것처럼 낡은 건물에 로우라는 회사 간판만 달았을 뿐 실내외 어떤 도색이나 장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1층 매장은 홍대를 오가는 젊은이들의 취향을 바로 읽을 수 있는 안테나 샵의 역할을 하고 또 제품의 피드백을 받아 2층 작업실에서 새로운 제품 개발에 반영한다는 것이죠. 설명드린 대로 초창기에는 이 2층 사무실에 거주하던 직원들이 특히 디자이너들이 1층 매장에서 직접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 바로 2층으로 올라가 제품을 디자인하고 개발해서 바로 출시시키는 이런 린 스타트업의 형태를 이제 구현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고객 수가 많아져 디자이너들이 직접 응대는 못하고 이제 별도의 판매 직원을 두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수시로 디자이너들이 내려와서 고객의 소리를 듣고 그것들을 반영함으로써 시의적절하게 또 좋은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이죠. 즉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로우로우의 퍼피 믹스 중에 프레스 전략입니다. 또한 2호점을 어디다 두었다고 했습니까? 예, 광장시장에서 두었다고 했죠. 즉 2호 매장은 부족한 자본의 한계를 고려하고 시장의 본질과 원형을 가장 잘 갖춘 곳이 재래시장이란 판단하에 국내 최초의 상설시장인 광장시장에 선택하게 됩니다. 또 1호 방문 고객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들이 1호 매장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누군가의 소개로 또 오프라인 고객들을 충동적인 구매보다는 목적 구매가 많았다는 사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광장시장에서 오픈을 해도 그 본연의 본질을 살리면서 로우의 이미지도 유지할 수 있다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안에서 바터마켓이라는 물물 교환 이벤트를 구현함으로써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로우 퍼피믹스의 플레이스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퍼피믹스의 마지막은 프로모션입니다. 말 그대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또 촉진 전략을 구사하고 광고하는 전략인데요. 로우는 아까 사례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로우는 페이스북 SNS를 이용하여 제품의 우수한 기능을 알리는 광고를 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들이 하는 매체 광고, 이미지 광고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한번 로우의 영상,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제품은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브랜드 광고보다는 로우는 이런 스토리가 있고 이렇게 활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로우의 아이템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는 광고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게 가격을 높이고 우수한 기능을 알리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즉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패션 브랜드들이 하는 화려함 이런 것들은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판단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BI,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즉 로우의 BI는 뭡니까? 본질적이고 단순하고 또 재미를 추구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프로모션에서도 동일하게 유지시켰다는 것이죠. 디지털 마케팅 프로모션의 본질은 미디어가 아닌 콘텐츠라는 사실을 통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이를 자신이 수행하는 마케팅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착한 브랜드로서의 로우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로우에서는 안경을 출시하면서 30년 동안 안경 장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상황을 파악하고 로우 아이를 출시하고 안경을 출시하고 또 과감하게 제조기업의 브랜드를 로우 제품에 넣음으로써
보다 착한 브랜드로서 롤로우가 이미지화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텔링화 돼서 프로모션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 사이먼 텍이라는 미국의 강연자이자 컨설턴트가 골든 서클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골든 서클을 통해서 로우의 마케팅 활동을 평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이먼의 골든 서클은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서클이 존재하는 가운데 가장 가운데는 why, 그 주변에는 how, 마지막 바깥에는 what이라는 컨셉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즉 우리 제품 what, 우리 제품은 무엇입니다. how,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y, 그래서 존재합니다 라고 언급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이먼 텍의 골든 서클의 핵심 맥락은 바깥에서 안이 아닌 안에서 바깥으로 홍보 그리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승리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 제품이 존재해야 하는지, 따라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 제품은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슈의 스탠딩 피플 프로젝트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why입니다. 왜 우리 제품이 알슈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알슈는 이제 로우로에서 개발한 신발이죠. 먼저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이분조차 서 있기 힘들지 않나요? 그런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한다면 서서 일하는 사람들, 알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바로 존재의 이유를 Y 관점에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How? 하루 평균 서 있는 시간 8시간. 그 사람들의 발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가벼워야 하고, 두 번째로 땀과 냄새를 원활하게 배출해야 하며, 세 번째로 발목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발 뒤꿈치 부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루 종일 내 발이 신발을 들고 다니니까요. 바로 Y를 잘 유지하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How의 부분이 바로 스탠딩 피플 프로젝트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에 우리 제품은 이렇습니다 라는 제품이 내용이 what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알슈는 230g으로 가볍고 신발 전체에 펀칭되어 통풍이 되고 신을수록 내 발 모양에 맞춰집니다.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발이 조금이라도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때 여러분 구입하고 싶지 않나요?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합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좀 와닿고 여러분 구매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why, how, what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로우는 신발, 모자, 안경 등 브랜드를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로우의 브랜드 확장 전략이 브랜드 컨셉의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전략이었는지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브랜드 확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버티컬, 수직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 캐테고리, 영역을 넓혀서 확장하는 전략이 있는데 로우는 캐테고리를 확장한 전략을 추구했지요. 이런 것들이 바람직했는지 보자는 겁니다. 먼저 브랜드 확장 동기 및 평가입니다. 백팩을 넘어서서 신발, 안경, 모자로 확대됐는데 이 브랜드들이 어떻게 확장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발입니다. 먼저 이 알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자 이ህ연 대표의 가장 큰 관심 품목이었습니다. 초창기에 신발을 출시하고자 했으나 이것보다는 시장성 있는 백팩을 먼저 출시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가방 다음으로 본질의 BI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아이템으로 선정을 했고
로우 브랜드 컨셉을 강화한 끝에 말 그대로 이제 성과, 재무적 성과 또 브랜드 확장의 평가는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즉 본질에 충실한 BI의 일관성, 컨셉 강화를 했고 또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고 또 모 브랜드 자산 가치가 충분히 높은 시점에 출시하여 긍정적인 확장 효과와 피드백을 창출했고 또 가방을 넘어 생활 잡화 브랜드로 로우가 고객들에게 인지도를 얻게 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발은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로우 아이는 어떻습니까? 기술력이 뛰어난 티타늄 안경 제조 공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정의감에서 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초창기에 대박을 치긴 했습니다만은 오래가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즉 신발보다는 브랜드 확장 평가가 좋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BI의 일관성 컨셉을 강화했고 착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보였지만은 확장의 적합도보다 정의감에 의해서 시작되어 기술 능력이 부족하여 1년 2개월 동안 또 지나치게 긴 기간 오래 연구 개발했다는 데에 좀 비용이 많이 투입됐다라는 부분에서는 브랜드 확장 평가가 조금 신발보다는 미흡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를 출시했습니다. 모자를 출시한 이유는 뭐였나요? 아까 케이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수기, 주력 상품의 비수기에 대한 그러니까 배수기가 왔을 때 매출 감소를 보완하자라는 부분이고 또 패션 잡화 매장의 구색 갖추기, 본질에 충실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믿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에 대한 대체제로 또 구색을 맞추기 위한 아이템으로 이제 모자를 출시하게 된 원인이 크죠. 본질에 충실한 디자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브랜드 컨셉 강화에 실패합니다. 아무래도 과연 모자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신발이나 백팩에 비해서 그 본질을 찾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또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 관점에서 주력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했습니다만은 크게 히트를 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모자는 브랜드 확장 평가에 있어서 크게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웠다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로우의 사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우의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브랜딩 전략이 이런 경영자의 철학과 일관된 통합된 브랜딩 전략이 있을 때 시장에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고 보다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소기업이나 막 시작한 창업기업의 입장에서 초기부터 사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면서 경영을 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로우와 같이 제품, 여러분들이 창업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본질이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로우처럼 큰 마케팅 비용 없이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출시하기보다는 제품과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사전에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편 로우에서는 광고 홍보 등을 활용한 프로모션에 소극적인 입장이므로 이를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사의 상황, 상품과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해서 때로는 투자를 받아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구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로우처럼 외형적 확장보다는 레시라를 구한다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의 관점이 아니라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그 근거에 따른 경영상의 전략을 추구할 때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로우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고 또 창업을 계획하고 혹은 진행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전략들을 벤치마킹 함으로써 자사만의 전략을 추구하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